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선고를 헌재가 연기했습니다. 헌재가 최대행 측의 변론 제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10일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이끄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짚어보고 이어지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인터뷰에선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배경 등을 자세히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서 헌재 판단이 당초 오늘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요구를 이제 헌재가 수용한 건데요. 판단 연기, 변론 재개. 자,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님부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헌재가 여러 가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던 거를 일부 들어준 걸로 보이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조속하게 지금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헌재가 이 완결적이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더 문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계적 중립을 강조하거나 절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헌재의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조속하게 좀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거는 박 비서관님이랑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지금 이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지금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헌재 입장에서는 이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게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제 우원식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그냥 먼저 이렇게 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물론 당연히 의결을 거치면은 민주당이 다수니까는 통과는 되겠지만은 절차상의 오류는 충분히 전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를 비판하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날림으로 했다, 이 부분이어서 저는 헌재가 이제 최대한 좀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백한 실책을 벌였다 이렇게 봅니다. 우원식 의장이 지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할 적에는 절차를 따져야 된다. 우리가 이 국회법에 나온 이 의결하는 그 과정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이건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측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으면 국회의원들의 의결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가 않고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한 것은 저는 명백한 실책이다. 왜 그런 일을 벌였겠느냐. 지금 계엄 정국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이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지금 이름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자기가 지금 편승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목적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할 것이 아니라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 각하를 한 다음에 국회 쪽에 다시 요구를 해야죠. 이거 당신들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대한 완결성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신조 부대변인 말씀은 국회의장이 과연 이거를 할 권한이 있었느냐 아니면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했느냐 요 논란인 것 같아요.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지금 뭐 이제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과거의 판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했던 권한쟁의 심판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개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에 각하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인이 그것을 그렇게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각하됐던 사례가 있는데 이건 국회의장이 청구한 거기 때문에 좀 사안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헌법에도 그렇고 국회법에도 그렇고 헌재법에도 그렇고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장 개인이 한 게 아니고 국회 측에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수적으로 의결을 거쳐야 된다. 또는 과거의 판례를 들면서 이게 뭐 아예 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렇게 보기에는 전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논란거리는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없지만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여야 간에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물론 당적은 없습니다만 여당은 계속 그걸 의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윤 대통령 어떤 수사나 이런 그 절차에서도 봤듯이 논란의 소지는 없애는 게 좋지 않은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던 당시가 탄핵 소추안 가결될 때랑은 다르게 이제 속도전을 벌이던 때는 아니었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도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 뭐 의도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뭐 의결해봤자 민주당이 다수니까 통과될 게 뻔하고 그냥 본인이 대표해서 그냥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이 사안이 엄중하고 이 국민적인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뭐 일말의 어떤 그 오류도 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질문 하나 더 관련해서 드려볼게요. 자, 일주일 뒤에 이제 오는 1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인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결론이 또 날 거예요. 그러면은 헌재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이게 뭐 위헌이다 법률적으로 잘못됐다 만약에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최상목 대행이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그 임명을 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임명을 뭐 안 하고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한 이 헌법재판관 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받은 걸 본인은 결재하는 어떤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12월 31일 날 국회 추천목으로 이제 3명이 올라왔을 때 이제 2명만 이제 좀 임명을 하고 1명은 지금 미뤄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그 나머지 1명의 목도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민주당에 그냥 아예 권한을 준 자리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의 어떤 의사를 따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가 선출하고 이제 뭐 행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선출한 것에 가중치가 더져 있기 때문에 임명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니까 이건 하는 게 맞다. 이런 것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역사가 하겠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듯이 임명 권한이 분명히 어떤 부분이 남아 있다. 그 여지가 이 두 가지 시각이 그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근데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차원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야 이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라는 게 최상목 대행의 입장인데 그 입장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지금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후보자를 정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이 1명 이거를 정했고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받았던 그 공문까지도 공개를 한 거죠. 그 공문 내용을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누굴 추천하고 민주당에서는 누굴 추천한다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고 심지어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뭐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대통령의 그 불법 계엄이 터지고 나서 헌재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해지니 이제 와서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거는 뭐 무효고 또는 지금 뭐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헌재에서도 이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공문도 이렇게 왔고 각자 이런 입장 발표도 있었는데 합의가 없었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제대로 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3명 중에서 2명만 골라서 임명을 하고 1명을 미임명할 근거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저는 헌재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을 때 최상목 대행 측이 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도 만약에 이 최상목 대행 측에 손을 들어줄 거였으면 저는 오늘 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절차적인 보완을 하겠다 또는 뭐 부차적인 논란이 없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이 시간을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인용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저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신주호 부대변님 합의를 했었는데 왜 지금 와서는 이게 합의를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었던 것은 계엄 사태 전이죠.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급박하게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된 상황을 여기에 적용을 안 시킨 채 지금 그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문제가 큰 거죠. 게다가 지금 뭐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나머지 2 재판관, 그러니까 3분이죠. 이 3분에 대한 논란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돼서 직무로 복귀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민주당 쪽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조항이나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판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판례 또한 없다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1년이었어요. 이정희 전 의원이 그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각 개별 의원이 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판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변론 재개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다시 요청을 해야죠. 국회 차원에서 정당성이 결여가 되어 있으니 그 정당성을 확보해달라는 그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련의 그 행보들을 보면은 마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심리 과정을 진행하는 것 같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워낙 그 국정 안정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게 헌재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다른 사람들 예컨대 한덕수 총리라든지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왜 너무 차이가 나냐 뭐 이런 얘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헌법재판소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 먼저 처리하겠다. 먼저 이것을 심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신주호 부대변인께. 근데 또 최근에 와서는 헌재 구성, 이념적 편향 이거를 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은 그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에 대해서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 심리를 진행해달라 저는 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뭐 문영배 재판관이나 뭐 이미선 뭐 정정미 이런 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은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과거 해왔던 그런 여러 행태들이 지금에서야 밝혀지면서 그분들의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책임은 저는 오롯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편향성 관련해 가지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도 네. 얘기 한마디 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일단 뭐 편향성 관련해서 저도 어떤 생각이냐면은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어떤
개개인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마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미국이 5.18 학살을 주장했다고 이제 주장했던 그 인민노련의 뭐 핵심 멤버였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9명을 두고 있는 거는 뭐 개개인들의 어떤 다양한 생각을 종합하기 위함이지 뭐 꼭 어느 생각을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헌법재판관 이번에 이제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9명 중에 이제 4명이 이 진보적인 이 법관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되는데 이게 비교하자면은 뭐 특정 정부 기관의 뭐 어떤 시민단체 혹은 어떤 뭐 모임 소속들이 대거 이제 진출하게 되는 거랑 상황이 비슷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일단 야당은 여당이 지금 헌재를 흔들고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네. 결국 이제 메시지로는 안 되니까 메신저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헌재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당하고 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한 행위는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거든요. 국회로 군 선관위로 그리고 군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을 일체 금한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시한 것도 다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행위는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없잖아요. 심지어 대통령 말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부정선거 증거가 넘쳐난다라고 국민들 앞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헌재에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 팩트체크 차원이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이 판단을 하는 주체들을 흔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뭐 국민의힘까지 저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봐요. 하나하나 좀 반박을 드리자면 헌재는 원래 다양하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개개인이 본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았지만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지금 뭐 일부 문제 삼는 뭐 재판관들 있죠. 뭐 문영배 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데 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할 것이다. 과거에 남양주 시장과 이재명 대표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경기도 간에 그렇죠. 예. 경기도 간에 갈등이 있었을 때 남양주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블로그에 쓴 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오독이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치면 헌재 재판관들을 지금 보수 진영에서 공격하듯이 할 거면 할 수 있어요. 정형식 주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한 사람 이 사람 물러나야 된다. 저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정형식 주심의 처형인 이 박선영 의원을 그 대통령이 계엄 실패한 이후에 며칠 뒤에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이런 거 다 들어서 저희도 주장할 수 있는데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삼권 분립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금 마치 헌법재판소가 국회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또는 대통령이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하는 일은 나라의 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고 나라의 시스템을 흔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거는 더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른바 탄핵 카드를 만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탄핵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최상목 대행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뭡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의 취지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을 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천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헌법재판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지난해에 여야 원내대표가 11월 19일에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 발표를 했어요. 3명 추천 합의했다. 11월 22일까지 추천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12월 9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문이라는 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아있는 합의 내용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나요?
뭐 대통령한테 맞춰서 헌법재판관을 다시 추천해야 되나요? 그런 절차가 아닌 거죠. 합의를 했으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 3명을 그냥 임명을 했으면 될 일인데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네, 이동수 대표님. 이제 우리가 12월 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던 그 시기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시기에 이제 뭐 여야가 서로 이제 뭐 특검법을 한 해 만에 아니면은 몇몇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해 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거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제 생각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시절에는 그냥 양쪽 절충하는 의미에서 그냥 셋 중에 2명만 그냥 임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좀 잘못됐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은 지금은 좀 헌재의 어떤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에 헌재 판단이 임명해야 한다고 나오면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릴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런데도요? 그러니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것이 따르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될 수는 있지만이라고 하면서 앞에 단소정을 굉장히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 따라도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밝혀왔던 입장대로라고 하면은 아마 임명을 안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인 상태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가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 다른 분을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분을 새로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간단한 문제를 두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념적 논란이 있는 분을 밀어붙인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압박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 그 마은혁 후보자 박성민 최고위원 좀 짧게 이념 다음 주제를 관련해서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인민노련 활동했던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국민의힘의 그 핵심 당직자를 맡으셨던 신지호 부총장께서도 거기 소속이었거든요. 그럼 그분이랑 정치를 어떻게 같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헌법재판관의 그 신념이나 사상을 단정짓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법한 판결을 할 것이다 또는 굉장히 치우친 판결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헌법재판소 왜 있습니까? 그냥 국회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헌재가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불복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가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거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시작됐습니다. 추경 편성을 포함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 관련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반대인데 어느 국민이 이 내용들을 믿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정말 진심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첨단 에너지 3법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조기 대선이라는 헛꿈이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자, 지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투톱이죠. 이분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보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여당은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의 최근 뭐 변신이라면 변화 어떤 입장 표명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일 뿐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신주호 부대변인 실제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된 추경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AI와 관련된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는 지금 미적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안 통과는 본인들이 안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예산은 다시 추경을 하자. 이걸 어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본인이 공약했던 그런 것들도 다 철회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벌써 본인이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박상민 최고위원님 뭐 그 이전에 조금 시일은 지났습니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자꾸 소환해 오는 게 뭐 중국을 향한 쉐쉐 발언이라든지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뭐 좀 많이 달라진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냥 표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는 그냥 정치적인 공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바뀌라고 그렇게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어떤 정책적인 노선을 수정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이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치인들의 책무인 거지. 바뀌면 바뀌었다고 또 뭐라 하고 바뀐 것에 속내를 의심하고 또 그러면서 조기 대선 운운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선우가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 누구보다도 국민을 우선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의 충격도 있는 거고 뭐 딥시크 충격도 있는 거고 여러모로 정말 지금 경제가 힘들고 민생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 될 일이지 계속 이렇게 비난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거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네.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바뀌어도 뭐 너무 바뀐다 혹은 표변한다 이런 비난도 있지만 여당이 야당 대표 비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정을 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또 그 우려도 여권 내에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은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일단 여당이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선 이후로 보면은 딱히 이제 의제를 주도한 모습은 많이 좀 기억이 안 나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가지고 공격한 모습들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이제 확실히 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제 기존의 뭐 기본 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젠다를 좀 먼저 끌고 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사회 구호를 철회한 상황이잖아요. 뭐 중도 확장이나 이런 이유로. 근데 저는 고집을 꺾지 않는 걸로 비판을 해야지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고집을 꺾은 걸로 이제 비판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보면은 대선 때는 뭐 반미면 어떻냐, 뭐 사진 찍으려고 미국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미국 비판했지만 또 나중에 상황에 맞춰서 뭐 한미 FTA 추진하기도 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가지고 이 기업 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펴겠다고 했지만 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뭐 기업형 슈퍼마켓에 뭐 골목상권 진출 이런 것들 좀 막고 했었잖아요. 전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진정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또 국민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기본 사회까지 철회하면서 중도 확장하겠다, 우클릭하겠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으로 되게 강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 기관들 좀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좀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 중도층들한테 얼마나 이제 소구력이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향해서 민생의 진심이란 국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던데 이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특허인지 뭐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뭐 복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그 얘기를 우리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신지호 부대변님.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의체 이거는 추경 거부하면서 여당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예산만 편성하고 보면 뭐합니까?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동력이 없는데 반도체 특별법이나 에너지 3법 같은 이 민주당이 추경을 하자고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를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법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거예요. 민주당이 마치 본인들이 우리가 이 급변하는 현대사에 맞춰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하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진짜 이 그 추경이나 이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한다면 법안 먼저 통과시키자.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승적으로 협력해야죠.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또 아울러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례적으로 예산은 보통 이제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인데 단독 처리, 삭감 예산을 단독 처리해놓고 추경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여당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과를 요구 뭐 할 수 있죠. 평시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이 사실 평시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엄 이후에 뭐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도 폭등하고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뭐 한국은행과 같은 경제 주체들에서도 계속해서 추경을 촉구하고 있고 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지금 정부가 이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뭐 상반기 세수를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추경 논의를 좀 서둘러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 냈는데 이것만 봐도 이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다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힘만 나서서 이 법 통과 안 시켜주면 추경은 없다. 뭐 안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 통과 좋습니다. 저희도 뭐 검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이 대표가 직접 토론회도 열었거든요. 토론회 참석해가지고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합의를 해 나가면서 하면 될 일이지 추경이라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룰 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국민의힘이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이 이제 시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여당에서는 삭감 예산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추경이냐. 거기에 대한 그 해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양당이 지금 쓸데없는 기싸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협의체 복귀해서 추경 논의하자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또 우리는 국정협의체 이탈한 적 없다. 국힘이 추경 반대해서 그런 거다. 그런데 네. 생각해보면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어떤 정책적인 접점은 전 많이 좀 좁혀진 접점은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 열어서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이 화제가 됐던 게 우리가 그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소득 그 연구직 이 종사자들의 네네. 어떤 그 근로 시간을 푸는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또 의견을 또 피력을 했거든요. 또 지난 31일 날 국무회의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추가 재정 투입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추가 재정 투입이 말이 이제 추가 재정 투입이 사실상 추경해야 된다, 추경 필요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여야의 뜻만 모으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서로 이제 뭐가 우선순위다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네. 필요한 것들 다 같이 그냥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낮 시간 교통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서히 퇴근 교통량까지 늘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 덕천 부근 사고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 4차로와 5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부곡에서 동군포 사이와 또 월곡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봉천터널 안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로 금천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관악터널부터 금천요금소까지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면회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들 의원들은 개인 차원의 방문이라며 정치적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여당 투톱에 5선 나경원 의원이 가는데 국민들 눈에는 국민의힘이 갔다 왔다고 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볼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한번 면회를 가겠다. 그것도 조용하게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간 걸 보니까 당 대표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사실상 간 모습이 됐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면회한 것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두 분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인간적 도리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면회를 간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가셔야 되죠.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과연 그 두 분이 대통령 면회를 다녀온 다음에 당의 메시지가 변화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겠느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 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셨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이 조기 대선 분위기,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흐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한다, 그것에 어느 정도 그 불만을 갖고 계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그날 하루에 있었던 그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와 나왔던 언론 보도를 종합했을 때, 그러면 지금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당해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정당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심을 사는 것은 저는 지도부가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면회를 다녀온 다음에 앞으로 나온 지도부의 메시지가 대통령의 그런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동수 대표님 뭐라 그랬냐면, 이제 전해진 얘기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헌재 편향성 부분 얘기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이 하나로 뭉쳐서 나라를 이끄는데 역할을 해달라. 당부한 것으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자, 이게 옥중 정치, 옥중 메시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그 메시지를 낸 것,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전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옥중 정치도 그렇고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페이스북에 변호인 통해 가지고 메시지도 올리고, 이제 또 집회에 참여하는 특히 청년 우파라고 불리는 이분들 막 독려하고 이러고 있는데,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께서 평소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신 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반국가 세력 비판하고 이런 것들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결국에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사법 체계 혹은 국회, 넓게는 이제 언론까지를 부정하는 게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작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논의했던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의 접견 금지 놓고 이게 타당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계속 측근들 통해 가지고 옥중 정치하고 이제 극우 세력을 좀 이렇게 선동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진짜 접견 금지까지 좀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대통령의 옥중 정치.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여권에 크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계속 메시지를 내는 한 축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도 있고 의원들도 있지만, 지금 여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입장을 계속 어떻게 보면 서포트한다 그럴까요? 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지금 헌재 판단이 나온 것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이제 고민에 일단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여당이나 여권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다,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의 힘이 되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앵무새처럼 이제 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기엔 너무 대통령 쪽으로 치우쳐 버렸죠.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뭐 원내 투톱이 이렇게 대통령을 면회를 가고 하는 걸 어떻게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상 뭐 헌재 재판관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데 앞장도 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측의 주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발 빼기에는 저는 너무 깊이 담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거리두기가 저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봐요. 이거 언제 어떻게 갑자기 이제 급변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쌓인 발언들과 원내에서 나왔던 논리들과 이런 게 지금 다 쌓여 있고 대통령 편을 들었던 게 너무 명백한데 갑자기 나중에 헌재 판결 나오고 나서 아 우리도 뭐 사실 탄핵될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전략도 좀 설정을 잘못한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인 아까 일종의 우려를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오늘 면회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개인 차원이라 선 그을 필요가 뭐냐 하고 오히려 불만 제기했고 김재섭 조직부총장이죠. 김재섭 의원은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며 접견에 이제 반대하는 걸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 판단이 안 나왔으니까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여당이 하기도 좀 쉽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어떤 그 향후 그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 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사실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계속 눈 감을 수도 없고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계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이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18분의 의원들이 참여하셨고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한 다음에도 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시는 것은 탄핵 심판 때문에 가 계신 게 아니고요. 계엄 사태 때문에 피의자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하고 국민의힘 지금까지 견제해왔었던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국민의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기 대선 국면이든 아니든 저희가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의 마음까지 끌어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전에 왜 대통령께 이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나요? 그거 먼저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대선은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께서 질서 있는 퇴진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계엄 사태 직후에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네. 조기 대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복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임명진 목사가 저희 당시에 새누리당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찐박과의 결연을 하겠다. 찐박을 절연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찐박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징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대선 국면으로 이어졌을 때 저희가 네. 친박 정당이다. 국정농단 세력이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의 격정 토로를 뒤로 하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를 강조하면서 세대 교체를 내세웠습니다. 우리 젊은 정치인 세 분이니까 우선 이동수 대표님. 네. 어제 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게 연공서열 문화를 혁파하겠다. 그리고 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각종 규제들을 다 없애고 필요한 것들만 규제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좀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전 보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로 수십 년을 계속 경쟁을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청년층에서 이제 무당층이 많은 이유가 사실 이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어떤 가치들이 지금 청년들의 어떤
어떤 요구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어떤 아젠다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첫 시대를 이준석 의원이 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 전반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개혁신당이 허은하 대표 측과 그리고 이준석 의원 측 간에 이제 심한 좀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내일 모레쯤에 이 허은하 대표가 이 법원에 그 당대표 직무정지랑 당원 소환 효력정지 관련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 낸 거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법원이 그 허은하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또 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투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중 구조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준석 의원에게도 결코 이제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비전 제시는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당내 내용도 빨리 좀 수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사안들도 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기본적으로 세대 교체론 내세운 거 긍정적으로 보세요? 뭐 그거는 언제나 반가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가 너무 익숙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 이 시대전환에 몸담았던 이 조정훈 의원, 지금 국민의힘이시죠.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외치시다가 우로 가셨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에게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동수 대표께서 언급하셨던 그 허은하 대표와의 관계 이 부분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을 계기로 해서 결국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도 따라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고 그 외에도 어쨌든 명태균 씨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이준석 의원 앞에 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세대 교체 선언한 거 의미 있지만 넘어야 될 현실적인 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신주호 부대변님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보수 쪽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또 걱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치에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그 후보직을 유지할 것이냐 이제 그거 먼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국민의힘과 보수로 표방되어 있는 개혁신당이 대선 국면에서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 저는 국민들께 하나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른바 일극 체제로 된 이재명이 민주당에 맞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면서 정책 경쟁을 하고 노선 경쟁을 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번 대선도 어찌되었든 간에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판가름이 날 상황이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0.7%포인트 차이가 났을 때 심상정 당시의 정의당 후보가 그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가가지고 상당히 그 좌파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을 또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으로 흐르게 됐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도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큰 틀의 어떤 보수의 진영 안에서의 분열 그 부분을 우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동수 대표님은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요. 이제 만약에 이준석 지금 의원이 이제 대선 단일화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나중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블러핑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일화가 진짜로 진행이 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에도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책 경쟁이 일단 있을 테고 민주당과 비교돼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다양한 경쟁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진짜로 끝까지 완주를 할 생각이라면은 이준석 의원이 가져갈 표도 적지 않을 텐데 가뜩이나 지금 뭐 1대1로 붙는 상황 에서 이준석 의원이 많은 표를 가져가 버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의사에 또 어느 정도 좀 달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극히 이제 정치 공학적인 얘기인데 시간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입장에서의 호재가 될까 악재가 될까 너무 그 판단하기는 이른가요? 좀 이르죠. 저희는 그렇죠? 일단 진압부터 잘하고 남아있는 잔불 정리부터 잘하고 그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불,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형사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300님, 1300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평범한 천부가 걱정이 한 짐입니다. 세계가 각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뛰는데 우리나라만 정치 상황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요. 앞으로의 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정치의 목적이 국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자금의 정치 상황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과연 정치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오로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문자에 아주 공감하고요. 저보다 더 윗세대 정치인 분들께서 그 문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얘기에 대해서 이동수 대표님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 정치가 너무 이 산업화돼 민주화라는 구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똑같은 컴퓨터로 수십 년을 계속 굴려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좀 새로운 시대 아젠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치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보수, 진보 떠나서 좀 업그레이드 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딱 한 말씀으로 박성민 최고위원님 해주시면. 시대는 계속 변하는데 정치만 계속 그대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더 빨리 바꿔야죠. 네. 젊은 정치인들이 더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호진이는 극희귀질환인 코펜시리스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달 지연과 뇌병변 장애가 나타나는 병인데요. 잦은 경련과 근육 이상으로 하루의 절반 이상은 누워서 생활하는 호진이. 올해 10살이 되었지만 인지 기능은 12개월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말 대신 옹알이를 하고 대소변도 아직 가리지 못합니다. 뇌와 소근육의 퇴행으로 넘어지고 다치기도 여러 번. 크고 작은 수술을 거치며 호진이의 몸 상태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10년 내내 호진이의 치료와 재활에 매달려온 부모님은 이젠 경제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혀 다가올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호진이가 마음의 부담을 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모레 사이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린 곳이 있겠고요. 중부와 전북 동부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호남권에는 눈이, 제주에는 비나 눈이, 또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으로는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0에서 40cm, 울릉도 독도 최대 50cm 안팎의
이렇게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호남 내륙 많은 곳 20에서 30cm 안팎의 눈이 예상되고요. 수도권의 경우도 역시 모레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렇게 전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에 강한 눈이 내리겠고요. 또 모레 새벽에는 눈이 더 강해지면서 대설특보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또 한축으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당분간 춥겠습니다. 평년보다 3도에서 10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2도 등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낮 기온 서울 영하 6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높겠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영하 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가리는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소원 등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최상목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정당으로 공식화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며 국정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설 연휴 기간 잠시 멈췄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내일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비상계엄 사전모의 관여 혐의로 구속 송치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군산의 무속인이 내일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한 젊은 정치인이 어제 존 F 케네디는 43살, 버락 오바마는 46살에 대통령 됐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뭔가라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다음 달이면 만 40살이 되는 이준석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40살 이상이 돼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즉 대통령 피선거권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를 잠깐 찾아보고 들어왔는데 네. 우리 이준석 의원님 정확한 생일이 1985년 3월 31일. 예, 맞습니다. 맞죠? 예.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면 30대의 마지막 두 달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는 지금 올해가 선거가 없는 해일 거라 생각해가지고 제가 책도 읽고 제 머리에 지식을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작년 말에 계엄이 터지면서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어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 앞을 기자회견장으로 택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대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관측에 뭐 동의하시는? 예,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한 행동을 보면
거의 99% 이상 탄핵은 인용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선이 있을 것이고 만약 그 판이 펼쳐지면은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가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좌도 우도 지금 답이 아니라는 것이 여실해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의 사람이지만요. 지금의 오른쪽 정당의 행태는 너무나도 퇴행적입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라는 구호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지난 4년 5년 가까이 뭐 대장동이다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다 이런 소모적인 이슈로 정치판이 돌아갔었는데 이제 이 판을 끊으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들어서야 된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서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 말씀이신데 자 슬로건은 세대 교체, 목표는 정치 판가리, 실천 계획은 퍼스트 펭귄. 퍼스트 펭귄 돼서 범고래 도살인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살신성인인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어려운 거 회피 안 했습니다. 저 예전에 국민의힘에 전당대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조소했습니다. 너 뭐 경험치 쌓으러 가는 거냐. 출마의 의의를 두는 거냐. 그런데 아니 저는 당선되려 나가는 건데요. 하고 당선이 됐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앞에 60대 70대 당대표들이 못했던 거 사실 박근혜 대표 이후에 전국 단위 선거 그것도 2번 이겨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저는 성과를 내는 정치를 해왔던 것이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신당 차린다고 했을 때 그때도 조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너 창당인 할 수 있겠냐. 그런데 보란듯이 창당했고 그리고 지역구 도전할 때 동탄 간다고 했더니만은 드디어 제가 정치적 자살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려운 선거를 뚫고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어려운 걸 마다하는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세대 교체라는 그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남극에 펭귄이 살잖아요. 펭귄 무리가 이렇게 몇백 마리씩 우글우글 대고 있으면은 바다가 이렇게 막 남극은 폭풍우도 많이 치고 그러면 네.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 폭풍우 밑에는 알고 봤더니만은 파도 치는 데 밑에는 범고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뛰어들길 주저하죠. 먼저 훌러덩 뛰어들었는데 거기에 범고래가 아싸 하면서 웬 저녁거리가 오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용기를 누군가 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냥도 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기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가장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되겠다. 예. 자 이준석 의원님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40대 당선돼서 인간을 달러 보냈다. 예. 이런 아폴로 프로젝트 시작했고 역시 40대 오바마는 최초 흑인 대통령 이런 역사를 썼다. 그럼 우리는 왜 못하겠냐. 자 근데 한국 정치에서 나이 젊은 건 자칫 장점 아니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풍토가 있다고 본다면 정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거란 강력한 믿음을 줘야지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혹은 어떤 패러다임 변화라는 거를 수반해야지 아마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요. 제가 대통령들 제가 뭐 만드는데 기여한 대통령도 있고 그냥 바라보면서 있었던 대통령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겠지만은 이분들의 한계성을 느꼈던 지점이 국제 외교 무대 같은 데 가시면은 이분들이 항상 다른 외국 정상들은 서로 만나서 팔 붙들고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는데 이분들은 나무도막처럼 그냥 서 있어요. 그게 왜냐? 이런 글로벌 환경 속에서 활동해온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분은 공무원 26년 동안 하셨고 한 분은 민주화 운동하시고 변호사 하시면서 그런 행보에 함께 하셨고 저는 근데 이게 그분들의 삶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그런 무수한 난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50년대생 60년대생들이 이제 좀 역할이 하기 힘든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컴퓨터를 공부했고 그리고 IT 업계에 있다가 이제 정치에 참여한 건데 최근에 AI나 아니면 이런 신기술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충 들어서 아는 것만 갖고는 상대하기 어려운 이슈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도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과학기술 이슈에도 해박하게 알 수 있는 세대가 나서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겠다 나선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제가 성과를 내고 말 겁니다. 마지막에는. 네.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 제가 당대표 될 때 너 선거 이길 수 있어? 저는 이기겠다고 얘기했고 대선거 지선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 기술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도록 제가 성과를 낼 겁니다. 자, 문자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4522님이 이준석 의원님 존경합니다. 하트 3개예요. 어제 멋진 똑똑한 연설 잘하셨어요. 대권 TV 토론 기대됩니다. 김진희님이 이준석님도 꽤 정치력이 있다고 봅니다. 시험대에 올라서 경쟁 과정을 거쳐야 성장합니다. 응원합니다. 좋은 얘기들이 쭉 오고 있어요. 자, 일부 언론은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한데 묶어서 세대 교체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세대 교체론 측면에서 이준석 의원님과 한 전 대표와 어떤 뭐 다른 점, 차별성 있다고 보십니까? 세대 교체론이라고 만약에 저와 한동훈 대표가 엮인다고 하면요. 그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대표할 때 국민의힘은 선거에 연전연승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그냥 졌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안 좋게 물러났죠. 그 차이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어진 세대라는 데 그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제시한 2가지 결국에는 글로벌 사회에서 그런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한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가. 2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는 이 2가지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해외 경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잠깐 그 콜롬비아 대학교 유학 갔다 오시 하셨지만은 대부분을 법조인으로 인생을 보내셨고 그 법조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뭐 현격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생물학적으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13년 젊다는 것에 있어 가지고는 의의를 두는 분이 있겠지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저도 이제 나이 40이 돼 보니까요. 지금 갓 대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랑 드디어 이제 한 세대의 격차를 두고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의 20살한테 가면은 영포티 소리 들으면서 이제 흘러가야 될 물처럼 취급받는 세상인데 53살, 52살이 3살이 되는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 나이도 많은 거예요. 그 우리 이준석 60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지금의 20살짜리 대학생들이 53살짜리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저거는 아버지 세대보다 윈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정치권에 자꾸 정치권의 시각으로 나이를 보면 안 된다. 뭐 나이가 다는 아니지만은 공유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물리적 숫자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는 서태지 세대예요. 네. 근데 저도 굳이 말하면 제 보통 중학교 때 어떤 가수를 노래 들었냐는데 저도 H.O.T, 뭐 제키, G.O.D 이런 세대거든요. 네네. 저도 지금 대학생들이 봤을 때는 야, 저 흘러간 물이 지금 H.O.T 얘기하고 있는 이런 소리 들을 건데 저는 정치권이 굉장히 냉정해져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오히려 지금 본인이 사회의 중추를 담당하는 장년층으로서 원숙함을 드러내야 될 시기인데 저는 저기서 젊은 사람으로 엮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 평균이 그럼 한 60대로 생각하시는 건가? 저는 지금도 제가 20대 30대와 소통하기에 나이가 들어가는 게 항상 아쉽거든요. 네. 예. 자, 지금 이준석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한 세대 교체 필요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확실한 성과를 냈다. 이제 차별성 말씀하실 때요. 그리고 아까 뭐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얘기하셨지만 글로벌 시각이 매우 중요한데 그거 자신 있다. 요런 걸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의원님은 근데 확실한 지지층 있다는 평가 나오고요. 반면에 또 싫어하는 계층이랄까 그 그룹도 확실히 존재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 대선 국면이 펼쳐져서 유력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 뭐 보수면 보수 그다음에 나아가서 중도층까지 이렇게 유인을 하려면 좀 어떤 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선택해야 될 때 조금이라도 나은 판단을 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 한편으로는 뭐 사람을 많이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일이 간단하진 않죠.
어느 순간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옳고 그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잘못 나가는 길이 있으면은 제가 그분을 어르고 이렇게 좋게 하면은 그분이 안 바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책임감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이제 얘기하고 했던 건데 그걸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아마 어디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 또 저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의 선택을 한 건데 저희가 강한 점은 강화시키고 약한 점 보완해야 된다는 그 원칙하에서 보면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네. 자, 요 대목에서 조금 앞서가는 질문, 예. 좀 정치 공학적인 예.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근데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보면 이준석 의원은 보수입니다. 예. 그렇다 보면 자, 만약에 정말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돼서 대선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분명히 후보가 나올 텐데 예. 야, 내가 나가면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셨어요? 저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분들이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님이나 아니면 오세훈 시장님, 네. 뭐 그외 김문수 장관님도 저를 아껴주시고 평소에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분 하나 흠잡을 것도 없이 다 개인 관계는 자신 있는데요. 다만 공적인 관계에서 최근에 그분들이 보여주는 모호함이나 아니면은 일부 경우에는 계엄을 옹호하는 형태로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제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공적인 관계에서. 저는 적어도 그분들이 존경받는 선배 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려면은 옳고 그름에 있어가지고는 그 당내에서 유불리와 관계없이 옳은 소리를 해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유력 지금 대선 후보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선 이런 우려가 있나 봐요. 지금 전체적인 정치 상황은 네. 국민의힘이 불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네. 어쨌든 표가 분열돼서는 안 되는데 네. 그거는 국민의힘 낼 수도 있고 보수의 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우려가 있다면 그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 박자가요. 중간에 박자가 변하면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4분의 3박자로 박자 치고 있으면은 계속 네. 그 박자로 쳐야 돼요. 근데 갑자기 8분의 6박자로 바뀌거나 4분의 4박자로 바뀌면은 이거 밴드가 깜짝 놀라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냐면요. 이준석을 내쫓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에서 계속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준석은 민주당 프락치다. 좌파다. 이러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이준석이 좌파고 민주당 프락치가 맞다 그러면은 제가 나오는 걸 반겨야죠. 그쪽 표를 갈라먹을 텐데.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그냥 박자를 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준석은 보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내쫓고 공격하고 무슨 뭐 다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보수표 갈라먹으면 안 되니까 너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요. 그런 거 계속하면 엉덩이에 뿔납니다. 예, 진짜 희한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오히려 네. 책임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준석은 좌파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런 말 꺼내지 말고요. 이준석이 만약에 보수의 일원이다라고 얘기할 거면은 그럼 과거에 그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다음 얘기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지휘자도 없고 박자 마음대로 치고 있으니까 저 노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절대 동의 안 하실 부분인데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여쭤보면 국민의힘에서 예. 대변인과 또 허은하 대표가 네. 당 내용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사실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이슈에 비해 가지고 뭐 허은하 대표가 지금 당원 소환제 투표 이후에 92%의 당원들이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소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알겠지만은 그건 끝난 일입니다 지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의 신동욱 의원이 뭐 그것 때문에 출마 선언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여권 상황 조금 살펴볼게요. 탄핵 관련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까지 해서 윤석열 대통령 면회했습니다. 뭐 개인적 차원이라 그러는데 국민 눈에는 아마 지도부가 같다고 볼 것 같고요. 자, 여당 지도부는 잇따라 사법 절차상 문제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얘기를 좀 빌어보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고 조기 대선을 지금 상황에서 상정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당내에서도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여당 대표로서 여당이 조언해 주신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와 행동, 머리와 입이 따로 놀면 이제부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인데 권영세 의원 정도의 정치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라면은 탄핵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것을 아마 알 겁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어쨌든 당의 대표라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면 위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수면 밑으로는 실무적인 준비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보도가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자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고 수면 하는데 밑에서는 네. 실무적 준비 지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법적 방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은 네. 국민 대다수, 언론인 대다수 그리고 당에 있는 인원 전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길면 3달, 4달 안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지도부도 예.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을 뿐이다. 자, 국민의힘이 헌재 구성 문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편향돼 있다. 뭐 민주당에선 사법체계 흔들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일부 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 자격 시비를 걸고 있는데요. 뭐 회피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임명만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원래 그런데 헌법재판관을 이렇게 9명을 할 때 국회 추천 3명을 넣은 이유가 그 안에 실제 다양성을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9명 중에 6명이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 특별 다수제를 독립해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흡사 그 안에 국민의힘과 성향이 아주 달라가지고 국민의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있다 하더라도 6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전장치가 다 마련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냉정하게 이래서 그 회피나 재척의 사유를 살펴봤어요. 네. 지금 탄핵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십니다. 서울대 법대가 7명인가요? 재판관 중에 7명이 서울대 그죠? 법대면은요. 예. 차라리 그분들이 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 학연으로 엮여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60년생이시지만은 이 재판관분들이 거의 65년생부터 68년생 사이인데 이게 또 대통령께서 사실을 또 고생 끝에 되셔가지고 비슷해요. 기수가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사실 이런 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 주장하는 게 좀 무리다. 저는 결과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을 거다 여당도. 근데 이건 지연 전술과 그냥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그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지지율이 워낙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에 지금 여당 지도부도 조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이런 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해보면은 되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강성 지지층이 여론조사 응답 잘해야지 이런 그 긴장감이 계속 오래 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봐도 불리한 내용밖에 없고 붙들 거는 이제 여론조사 수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여론조사 수치를 높게 유지해야지라는 의지로 네. 조직적인 이제 응답이 이루어질 텐데요. 문제는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정치 저관여층의 응답률도 높아지면서 이제 진보 진영 응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의 응답률이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달라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국민의힘 그 강성 지지층 및 국민의힘 지지층 뭐 상당수의 지금 정서가 자, 계엄 선포가 잘 됐다고 보지 않지만 뭐 잘못됐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입법 폭주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저쪽에 나라의 운명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정서가 지금 어떤 그 지지율에도 또 반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잘못되는 일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라가 잘 되는 것보다 이재명이 잘못되는 게 더 우선인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매니악하게 정치를 보시는 분도 있긴 하죠. 그리고 그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야 되는 건요. 들이미는 사유가 너무 차원이 달라요. 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범죄 중에 뭐 친구랑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하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이러길래 한 대 때렸습니다 판사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럴만하네. 뭐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뭐 쌍방과실이 나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 친구가 제 거 음식 뺏어 먹어 찔렀습니다.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예요. 네, 지금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요 예산을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요 제가 계엄 좀 했습니다. 경고성으로. 이거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지 간에 예산 삭감하면요 저도 경고성으로 계엄 좀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논리는 아니다. 논리는 그냥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최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하면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하고는 좀 달라진 얘기들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어떤 뭐 친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뭐 많이 달라지고 해서 카멜레온 정치다. 여당에서는 조기 대선 염두에 둔 속임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잘 알려지고 그간의 정책적 스탠스가 명확하게 친중적 그리고 또 반미 반일까지는 아니지만은 미국과 일본과의 그 삼각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요 말 몇 마디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중도층을 흡수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조급함 또는 약간 최근에 예. 그 명목상으로 보여지는 지지율 추이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요. 저는 뭐 일생일대 선거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준석 의원님은 최근 국회 특별 방문단으로 도쿄에 다녀오셨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일본 정계가 뭐 관심을 쏟고 있을 텐데 일본은 우리나라 어떤 부분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우선 일본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 말을 뭐 제가 옮기는 거는 외교 관례상 결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분위기만 이렇게 전해드리자면요. 우선 대통령제와 계엄 자체가 일본 정치인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된 거냐? 원래 총리 같으면 일본 총리 같으면 의회 해산하면 되지 왜 계엄을 하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차이 때문에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욕먹어가면서까지 개선하려고 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사뭇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해될까 굉장히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은 뭐 아마 제 생각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나 제 추측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탠스대로라면은 반일 기조까지 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는 걸로 전 예측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오늘 인터뷰 마무리한 질문 할게요. 2025년은 정치인 이준석에게 이런 해가 될 거다. 어떤 해가 됩니까? 원래 그 계란이 있을 때요. 그게 계란을 안에서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고요. 밖에서 알이 깨지면은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예, 저는 꼭 이번에 안에서 세대 교체 담론을 깨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대를 태동시키고 싶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되는 일 없어야 됩니다. 자, 세대 교체, 새로운 시대 태동.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바 분식 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선고 오늘 나왔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거의 이제 2심 재판부에서 1심의 이 판단을 거의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혐의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 이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 이런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라는 이제 혐의를 받게 된 건데요. 이번 2심 재판의 쟁점은 2015년 삼성 바이오가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이 관계 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느냐 아니냐 여부를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스가 자회사일 때 장부 가격으로는 2,900억 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 바이오로직스 관계 회사가 되면서 시장 가격이 4조 8천억 원으로 갑자기 급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적자였던 삼성 바이오가 갑자기 흑자로 전환을 하는 효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걸 두고 삼성그룹이 이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 바이오 가치를 부풀려서 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봤고요. 금융당국 역시 에피스의 관계회사 전환 과정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과징금 80억 원과 징계 처분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에서는요. 이 회계 처리 방식 자체는 이상한 건 맞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의적으로 이 회장이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주도했다라는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이 회장에게 씌워졌던 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같은 총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전현직 임원 다 10명들 모두 무죄를 오늘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삼성그룹으로선 오랜 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부담이 크게 덜어진 걸로 이제 보는 분위기고요. 이번 선거 관련해서 삼성과 검찰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일단 검찰은 상고할지 여부는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정 출석길, 퇴정길 모두 취재진들이 모두 막 질문을 막 쏟아냈는데 그 와중에서 상당히 이제 무표정하게 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고 그러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에 뭐 소감을 좀 남길 법도 합니다만 이때도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고요. 대신 이제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포함해서 이 회장의 변호인단이 이제 선고 공판 뒤에 취재진과 만나서 몇 가지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 못했냐, 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 이런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변호인단도 좀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내지는 뭐 해외 출장 등의 경영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좀 말을 아꼈습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질문에는 답을 아끼고 표정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고요. 네. 자,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일본과 대만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지금 2월 초 갓 1월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사실 이제 GDP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나온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언론사들이 여러 추정치를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GDP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3년 경상 GDP에다가 최근 정부가 밝혔던 이제 작년도 우리 경상 성장률 5.9%로 추정합니다라고 했던 그 수치를 대입을 해서 그러면 5.9% 올랐고 여기에다가 작년 총인구로 나눠봤더니 1인당 GDP가 36,000달러대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산을 해본 거고요. 그럼 이 수치를 또 어떻게 일본 대만과 비교를 했냐.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IMF에서 추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의 1인당 GDP는 아마 2,800달러대, 대만은 뭐 33,000달러대 정도 되니까 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앞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거고요. 이런 보도가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줄줄이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를 보면 1인당 GDP 올랐다는데 왜 체감은 안 되냐.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1인당 GDP일 때도 그렇고 GDP라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지표지 이것이 뭐 나의 국민의 삶이 꼭 나아져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자라고 해서 내가 부자라는 그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1인당 GDP 오르면 나도 좋아져야죠. 좋아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좀 특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GDP는 이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번 돈까지 합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돼서 기업들이 돈 잘 벌면 GDP가 올라가서 1인당 GDP도 자연히 올라가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하고 1인당 GDP의 괴리가 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좀 경제력을 비교할 때 쓰는 이제 경상 GDP 같은 경우에는 네. 물가가 올라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가 많이 올랐으면 사실 이제 GDP 올라가고 근데 나는 물가가 올라서 사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예. 이러면 이제 사실 더 괴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총인구가 줄거나 정체되면 이게 아까 총인구로 이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이제 이 정체 감소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가 큰 폭으로 올랐다. GDP가 많이 올랐다. 그럼 이제 그걸 인구로 나눴을 때 더 크게 오른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기사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1인당 GDP 계속 일본 넘어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좀 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좀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이거는 환율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작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일본 엔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엔화 환율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더 크게 좀 부각이 된 수치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지는 말자는 얘기일 수도 있네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 시급을 세계적 햄버거 프랜차이즈죠. 맥도날드 빅맥 가격과 비교한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빅맥 지수라는 것들은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가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다 보니까 빅맥 가격으로 이제 각 나라의 물가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이제 이 빅맥으로 비교를 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주요 국가의 이제 근로자 시급으로 빅맥을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일을 해도 빅맥 2개를 못 삽니다. 네, 햄버거 2개를 못 사 먹습니다. 정확히는 1.79개였는데 예. 일본은 2.18개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더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북미권이나 뭐 유럽의 주요 국가들 보면 대부분 2.5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주요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실질적인 임금이 낮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급으로 빅맥을 많이 살 수 있는 나라도 있었겠죠. 이게 대표적인 호주였습니다. 호주가 1위였는데 3.95개, 그러니까 4개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였고요. 스위스가 3.4개, 영국도 2.56개, 미국도 2.52개. 그래서 네 나라가 이 근로자의 시급당 구매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측정이 됐습니다. 네. 연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비트코인 가격 미래를 두고 세계적 석학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누가 어떤 전망 내놨습니까? 2013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였던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10년 안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0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한 경제 관련 팟캐스트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약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모든 정보는 자산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제 지수 추종형 펀드의 논리적 틀을 제공한 학자인데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비트코인은 이제 그 자체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 수요의 변동에 의해서만 가격이 변한다. 이런 점 때문에 이건 교환 매체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100% 확률로 10년 내에 가치가 0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던 거고요. 물론 이제 파마 교수 이 발언을 하면서 내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깔긴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망이 틀리면 비트코인 가치가 진짜 0이 안 된다면 이건 기존의 화폐 이론 완전히 뒤집는 일이야. 그래서 화폐 이론 자체를 다시 써야 돼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 근래 유독 비트코인 두고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워런 버핏이 뭐 존경하는 투자의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털 회장이 최근에 한국 특파원들하고 공동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는 단지 미래에 누군가 이 비트코인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기업, 주식, 채권, 부동산하고는 다르다. 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것이고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 자체가 투기성 투자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권혁중 평론가님. 네. 오늘은 미국 관세 또 미국 금리 얘기해 봅니다. 예고했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포문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이었죠.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4일부터요. 이제 캐나다, 멕시코 쪽에 25%의 관세, 네.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일에 진짜 이제 발효가 될지 이것도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에 보시면 이제 관세 얘기가 계속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러실 겁니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피부로 와닿는 건 없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상관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피부에 이제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뭐 캐나다, 멕시코 관세 얘기 나오죠. 중국산 제품 관세 얘기하죠. 그럼 다음 타겟이 누구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EU 다음에 아마 일본과 우리나라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그 순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동차라든지 철강 쪽에서 관세가 이제는 추가 관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면 사실상 뭐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거든요. 네. 우리가 중국 쪽에다 중간재를 그러니까 많이 멕시코, 캐나다는 25%인데 중국은 25%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10% 얻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중간재를 수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또 중국의 수출을 또 끊기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데미지가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관세라는 게 이 통상이라는 게 참 시간이 갈수록 우리 피부로 와닿는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나라에 한 것도 와닿는데 우리나라에 직접 오면 그건 말할 그럼요. 것도 없는 거죠. 네. 자, 트럼프는 관세 부과 명분으로 무역 적자뿐 아니라 불법 이민자 유입 그리고 특히 펜타닐, 마약 유입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이거예요. 펜타닐이라는 이 신종 마약이 미국 젊은이들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사회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느냐? 중국에서 이제 원료를 수출을 하고 이거를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상하로 그냥 위아래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너희 정부들은 손 놓고 있냐? 손 놓고 있냐? 아니 이거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하면서 규제라든지 대책을 마련해라. 그거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편적 관세라든지 추가 관세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멕시코와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떻게라도 뭔가 이게 펜타닐을 막기 위해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이게 명분이에요. 예,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드러낸 명분은 이 펜타닐을 이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막 부담되는 걸 막 밀어붙이는데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귀에 쏙쏙 들어올 맞아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멕시코, 캐나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맞불 놓겠다고 나섰죠? 맞불 났죠. 지금 이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5%의 이제는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는 세계무역기구죠. WTO에 제소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복 관세로 이제는 맞닿아 있고 이게 무역 전쟁으로 그래서 간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한국
가전제품 요거 콕 집어서 또 얘기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야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대표적인 게 냉장고와 세탁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관세가 부과 의지를 지금 피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뭐 각국 나라가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대응책을 이제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그 무역 적자랄까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의 순위로 보니까 뭐 7, 8이 되는 것 맞아요. 같고 그건 이제 국가의 전체 무역 수지의 어떤 순위고 또 품목으로 보면은 뭐 철강이니 반도체니 뭐 자동차니 이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어서 야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EU 제품에도 곧 거기가 이제 순위상 우리보다 조금 위인가 봐요. 네. 미국 기준으로 우리는 수입량 4위 7, 8위 수준인데 우리나라도 관세 사정권 안에 있다고 봐야죠. 있죠.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뭐 딥시크에 대한 뭐 AI 쪽의 이슈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의 하락 주요 요인은 역시나 관세였어요. 관세였어요. 예,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다 떨어졌는데 그런 이유가 딱 이거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EU 참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영어가 되게 쉬워요. EU is bad. 그러니까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어떤 얘기냐면 이건 미국이 이제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착한 역할을 했는데 그걸 EU가 악용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관세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전, 일본은 철강 쪽에 대해서 지금 관세에 대해서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화될지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트럼프 일기 때 철강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25% 관세하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쿼터제로 풀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70%의 이제 쿼터제로 이제 풀어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과연 그 쿼터제 물량을 더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관세 문제는 뭐 투자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에서 경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권혁중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를 쥐고 흔드는지 그 네. 부분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앞으로 네.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된 건데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5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럴까? 첫 번째 무역 불균형 해소죠. 중국 적자, 무역 적자 심하다. 그러니까 중국 때리기에 이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 제조업 보호죠. 한마디로 이제는 쇠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쇠락한 지역의 그 제조업이 무너졌거든요. 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중국 견제입니다. 저는 중국 보면은 네.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신사업이 딱 3가지예요. 로봇, AI, 전기차인데 너무 잘 나가요. 중국이 지금. 예, 지금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너무 기술력이 너무 빠르게 발전해 갔고요. 지금 보면은 이 3가지 부분에서의 이제는 견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지금 관세의 핵심은 다 중국 쪽이에요. 중국을 막기 위해서. 네 번째는 협상 카드용이죠. 뭐 이게 관세를 통해서 다른 협상 카드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그래서 협상 카드로 마지막 5번째로 역시나 정치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결핍. 아까 말씀드렸던 결집.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쇠락한 중공업지대의 노동자들의 표심, 그다음 인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5가지 이유로 지금 관세 카드를 계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을 제일 잘 이행하는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자, 다음엔 금리 이슈 알아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 연휴 지내는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3차례 연속 기준금리 내렸었는데 이번에 왜 동결했을까요? 이번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이제 연준에서 한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없었어요. 예. 오히려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이 더 금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연준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 물가가 이게 생각보다 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금리는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이번에 동결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부터 시작해서 이민 정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약들을 실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보고 간다.
이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은 이 이슈가 또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금리도 우리가 지금 꼭 알아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라 이렇게 네. 연준에 압박을 해왔는데 네. 사실 그 독립적인 어떤 결정을 맞습니다. 하는 기관인데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 동결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금리 자꾸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도자든 간에 예. 본인이 임기 때 나라가 잘 되고 그다음에 경제로 좀 경제 부양됐으면 부양되면 좋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돼야지만 돈이 많이 풀릴 거고요. 금리가 인하되는 얘기는요. 시중의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겠죠. 시장의 유동성이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요.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금리를 내려라 하는 이유가 있겠고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그때 당시에 금리 내린다 했더니 내리지 말아라. 왜 내리냐 그랬거든요. 자기 때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금 와서 이제 내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금리가 이제는 경기가 이제 부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좀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지거든요. 인하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금리 내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잘 말씀하셨는데 독립된 기관입니다. 연준은. 우리는 마음대로 가.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노터치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맞닿아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와의 연관성 살펴볼게요.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의 고민이 깊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은에서 이제 2월 달에 2월 25일에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통위는 이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금리가 상단이 4.5고요. 우리나라는 3%입니다. 그러면은 1.5% 포인트 벌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오늘도 자료가 나왔지만은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소비인이 마이너스입니다. 인하 요인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서 소비 진작에 나서 이게 이제는 하나의 시그널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기를 바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리의 격차가 1.5% 포인트 역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금리를 내린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돈은요 항상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더 높거든요. 지금도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금리가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0.25% 포인트 내리면은 그만큼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또 미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 금융시장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금리 경기를 보자니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고 환율을 보자니 이게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2월 25일에 이제는 2월 달에 금통위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과연 금통위원들이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렇게 이제는 갈팡질팡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딜레마 되게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이라 이럴 게 좀 많이 안 좋습니까? 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통계가 나왔지만은 소비 지표가 너무 안 나오고 있고요. 소비 지출에 대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내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쪽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중후반으로 후반도 아니에요. 거의 중반에서 초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성장에 대한 우려스러움 있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는 근로자들의 이제는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환율 때문에 지금도 오늘 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높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2월 달에도 동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상 제가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근데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황으로는 경기는 안 좋아도 일단 환율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상태라서 아마 우리도 한번 쉬고 가지 않을까, 동결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럼 이제 금리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하 시기야, 금리 인하될 거야라고서 또 부동산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앞으로 올해 금리가 인하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투자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진짜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작해서 지금 뭐 연준에 대한 금리 동결 부분, 다시 한번 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럼 연준은 당연히 금리 못 내려요. 동결하겠죠. 그럼 그것 따라서 우리도 동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우리나라에도 안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 정보만 보고 금리 인하 시기가 왔어. 그러면 다시 부동산 시장 살아날 거야. 투자 시장 살아날 거야. 이거는 이제 과거 정보가 됐다는 거죠. 예, 새로운 정보로 다시 업데이트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읽는다 그러면 동결 아니면은 오히려 정말 안 좋아진다 그러면 물가가 더 치솟는다 그러면 인상도 나올 수도 그래서 있어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요거 짤막하게 하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올해 한 차례도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전망도 나온다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페드워치에서도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도 외국 투자자들을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지금 금리를 한 번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막 나오거든요. 나올 정도로.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한 번 정도 내린다요. 지금은. 그러니까 1년에 4번이 아니라 그다음 수정이 된 게 2번이거든요. 2번도 아니다. 야, 1년 한 번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만약에 관세 정책이 이렇게 돼버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야 이거 오히려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